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언론 기사나 매체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영향 그리고 부작용까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준비해 봤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낮아진 분양가 탓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 시점을 늦추는 조합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으로 향하던 수요가 서울의 인기 주거지 신축 아파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앵커님 8억 5,715만 원. 아까 감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오프닝 멘트에서. 네네네. 자, 8억 5,71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개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자, 네. 8억 5천. 자, 8억 5,715만 원. 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입니다. 자,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상의 금액이 아닌 이 이하의 금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이 혼동스러운 정책으로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돼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언론 기사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아파트 값만은 집값만큼은 사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 라는 모토 하에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 다 들으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가격이고요. 수요량입니다. 양.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자, 부동산 시장의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쳤을 때 현 정부 차원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을 써서 집값을 내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3기 신도시라는 공급 정책을 가지고 가격을 함께 잡고자 했지만 34주 동안 하락했던 아파트 값이 올 2, 3월 달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해서 반등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수요량에 대해서 억제 정책을 세금, 대출 등등에서 쓰다가 그러면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하겠다. 여기서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직접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겠다.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총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요. 나머지 6개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에 돼 있죠. 자, 서울 지역을 25개구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난 12일 날 발표하고 나서 과연 전 지역이 적용받느냐. 언론기사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모든 지역이 지정된다고 했지만 발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필수 조건과 아래 3가지의 선택사항이 플러스가 됐을 때 지정을 하겠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 선택 요건 같은 경우엔 서울 전 지역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전 지역에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처음 나온 제도가 아니죠. 다시 부활이 된 제도입니다. 언제 부활이 됐냐면 2007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돼서 2015년도 3월 달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게 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의 인허가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07년도 기존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상한제가 시작되니까 먼저 쭉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허가가 감소됐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곧 공급 위축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죠. 자, 금융위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현저하게 인허가 양이 금융위기로 해서 줄은 부분 자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풍선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값들을 끌어올렸느냐. 자, 보시는 대로 2007년도 말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거의 끝날 무렵이었고요. 정권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의 중위 가격과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경제 위기에 금융위기에 덧붙여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라든지 일단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한 3,200만 명 되는데요. 거의 1인 1통장 시대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또 하나,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세가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증가하는 형상. 그리고 수도권 내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게 되면 8월 12일 발표했을 당시에 122%에 대한 부분 자체. 100명이 전세를 찾고 있으면 100개의 전세가 있으면 122명이 지금 전세를 찾고 있다는 지수까지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현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것은 주요 지역에 정비구역이 들어가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일반 분양 승인까지 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모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게 돼서 많은 지금 원성이 크죠. 근데 참 잣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08년도 1월 1일 날 부활한 재건축 초과 환수 제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의 50%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 단지는 예외를 시켰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직 미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보게 되면 법리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씩 다른 부분 자체가 있지만 10월 달에 시행 예정이지만 일단은 보시게 되면 분양 승인 전까지 일반 분양에 있어서 승인 전까지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게 맞다. 잣대가 틀리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조합원들, 정비구역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정비사업이 서울권 내 정비사업이 381개, 그중에 착공이 들어가는 곳이 85곳, 아직 미착공인 곳이 296개. 사업성. 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적게 내야 되겠죠. 근데 일반 물량에서의 분양가를 20%에서 30%를 내리겠다. 그러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을 더 추가 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데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금 표를 보고 계시고요.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30가구,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 재건축과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규제가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의 확대 부분 자체까지 해서 2020년도에 일몰제까지 규제 내용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게 되면 청약에서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에 로또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매 제한 기한 자체를 이렇게 좀 뒀는데요. 향후에는 주택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
지금 최소 5년부터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지역, 과열지역에 놓고요. 또한 여기다 플러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두겠다. 그래서 로또 청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결론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8억 5,715만 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하시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하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2018년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값이 폭등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쉬운 분도 계시고 사셔가지고 즐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행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집값의 급등은 현 정책 제도 속에서 쉽지 않다. 더 이상 급해서 매수 추격을 하는 부분 자체는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직까지 급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큰 경제적 위기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오질 않았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급등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면은 실효성을 걷겠죠. 그리고 공급 위축에 대한 부분 자체도 걱정을 안 하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시작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많은 정책을 이명박 정권에서 쳤지만은 부양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외적인 경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제도를,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관성 자체가 대외 경기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 또 한 번의 집값 급등의 부분 자체가 올 수도 있다고 예견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현 정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의 부담성 그리고 현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까도 한번 물음표를 그려봐야 되고요. 자, 공급 물량.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공급은 일정 부분 위축이 될 겁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대외 경기와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저현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인허가 부분 공급 물량 자체가 적어서 2010년도에 공공주택,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분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일단은 염려가 되는 부분 자체고요. 또한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에 대한 부분, 정치 현안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자체의 변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좌우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택시장의 전망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아직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주요 지역들의 이 부분 자체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고루 공급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공급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되고 또한 여러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물량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하향 안정세로 주택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제인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소득에 대한 양극화, 또한 주택시장에 대한 양극화까지도 한번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추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와중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공급량을 꼭 어느 지역의 공급량이 어떻게 많은지, 어느 적은지에 대한 희소성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이런 부분 자체가 지속성 부분 자체가 없이 규제가 완화됐을 때는 무조건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는 세법상 주거, 수익형, 그리고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의 내 집 마련 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다른 종목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